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 보시면은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표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또 사례 설명으로 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복잡하게 보셨을 텐데 이것을 이와 같이 그림으로 사례 설명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확인해 보면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하면 갑과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엑스토지가 갑 소유가 아니라 병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병이 정에게 매도를 해버림으로써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이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어요. 따라서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출제가 되었을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수인, 즉 매매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그렇죠?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고요. 두 번째 그림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자, 갑과 을이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0평 제곱미터로 물론 시험에 나오면 나오겠죠. 3,300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평으로 좀 표현을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평 정도가 이웃사람 병소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경계가 잘못돼 갖고요. 또는 100평 정도가 국유지에 해당이 되더라. 국가 소유. 그런 경우 있죠. 매매 계약에서 다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네. 근데 악의의 매수인은 과연 인정되는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애초에 알고서 계약한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제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대금 감액 청구권, 그러니까 100평만큼을 빼달라. 대금 감액.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이건 뭐냐면 주로 수량 부족에서 출제가 됩니다. 일부 멸실 잘 안 나와요. 이 사례는 수량 부족이 나오는데 수량 부족은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사례 또 나옵니다. 자, 1000평으로 알고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렇게 쳐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0평이 모자라더라. 900평밖에 안 되더라. 위에 있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것은 자, 1000평에 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이웃사람 소유에 해당되더라. 또는 국유지에 편입돼 있더라. 이런 경우를 일부 타인의 권리고요. 수량 부족은 뭐냐면 아예 수량 지정 매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수량 지정 매매. 그래서 일단 1000평이다.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쳐서 곱하기 1000 하면 1억이 나오죠. 물론 평당 100만 원이면 10억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0평이 모자라더라. 또는 90평이 모자라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수량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량 지정 매매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요.
그런 사실을 애초에 몰랐다. 당연히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1000평이 아니라 900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1000평 가격을 쳐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악의의 매수인은 도무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은 인정을 해요. 또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대금 감액 청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는 권리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을 보면 제한 물건의 한 제한. 이건 뭐냐면 이게 시험에 가장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지문으로 나와도요, 그냥 들러리. 정답이 아니고 들러리로 그냥 지문으로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나오지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갑의 건물을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든지 또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매수인은 사실 이 주택 매매 계약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임차인.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매수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빈도는 거의 미미하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사례는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제한이었어요. 이 행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또는 실행이라 나오기도 합니다. 실행.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 이렇게 그림에 저당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어때요? 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하죠. 담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리는 없죠.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을진데 하물며 담보 설정됐다 해서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이 무효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매도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으면 바로 은행에 빚 갚아가지고 저당권 말소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을은 갑을 믿고 중도금에 잔금까지 치렀어요. 평소에 또 아는 지인이고 하다 보니까 갑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경매가 되어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여기 전세권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전세권은요, 물권법에 의하면 용익 물건이자 담보 물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자에게도 저당권자처럼 강력한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주죠? 그러면 바로 그 건물을 경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애초에 설정계약과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전세하는 그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방금 드린 설명은, 표현한 것은요, 물권법상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관계는 없어요. 방금 표현은 뭐 채권적 전세가 뭐냐, 아니면 강력한 용익 물건이자 담보 물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세권이 뭐냐, 그 양자의 차이점은 뭐냐 몰라도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방금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굳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방금 표현한 채권적 전세가 아닌 강력한 담보물건의 성격을 가진 전세권으로서 이것은 만약에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면요, 안 돌려주면 그 자체로서 전세권 그 권리 자체에서 경매권이 발동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일반 채권자는 경매를 하려면, 채무자 상대로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을 얻어야 돼요.
과거의 채무명의라고 했는데 내가 채권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채무자 재산의 어떤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이런 강력한 담보물권은요,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진 이러한 것들은 그 권리 자체에 경매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행되는 경매를 물론 강제 경매를 하지 않고 임의 경매라고 표현합니다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갑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그 건물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갑은 중도금, 잔금 받아서 갚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잃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매수인이. 믿고 샀는데 소유권을 잃게 됐대요. 이럴 때 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담보 책임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선악을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의의 매수인, 뭐요? 애초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한 매수인도 악의의 매수인이죠. 그러면 알았다는 것이니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해서 나왔잖아요. 갑을 믿고 갑이 분명히 갚아서 저당 말소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됐죠? 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등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에 도표에도 일괄적으로 제척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두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제척기간은 여러분 암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등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소 어수선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확고하게 정리해 두시고,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나오면 잠시 후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제시해 드릴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뭐냐면요. 이 두 개는요. 자, 여러분, 방금까지 설명드린 앞부분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에요. 이거 다 권리하자입니다. 이런 것들 다 권리상의 하자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요. 권리하자가 아니고 물건하자입니다. 이 두 개는.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요. 특정물 하자에 대한 특정물과 불특정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특정물, 이것은 뭐냐?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 또는 어떤 토지. 근데 주로 이제 사례가 건물에서 주로 사례가 나오죠. 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건물, 특정물이죠. 특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매도의 담보 책임 나오면요. 이 사례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 바 있습니다. 뭐냐?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 이전에 이미 그 건물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 누수 내지 균열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어요. 여기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수인은 선의만 가지고는 안 돼.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르는데 과실까지 없어야 돼. 그 말인즉슨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자 담보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하자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의자에게는 인정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약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매수인이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건 하자는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기 선의 그리고 무과실 동시 충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특정물 하자는 실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이것은 불특정물 하면 다른 말로 종류물. 그래서 여기 자동차를 예를 들었는데 이건 중고차가 아닙니다. 중고차는 특정물이 돼요. 중고차 시장에 가서
내가 이 차 사겠다고 딱 찍으면 그 특정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 자동차는 신차를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소나타 승용차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은 똑같이 생긴 차는 새로 지금 출고된 차는요 100대 이상이 출고장에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불특정물이죠. 종류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쉽게 동네에 마트에 사과 한 상자를 주문을 했다. 배달 주문을 시켰다. 근데 그 마트에는 사과가 똑같은 사과가 100상자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어때요? 역시 불특정물이죠. 종류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자동차를 신차를 뽑았는데 엔진 부위에 심각한 원시적 하자가 있었다. 또는 사과 한 상자를 주문해서 배달이 왔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절반이 상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같은 사례죠. 어쨌든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사과 한 상자를 예를 들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불특정물 내지 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으로서 역시 그러한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 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불특정물 하자는요, 특정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권리 행사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이에 대체하여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여러분,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마트에서 사과 한 상자를 주문했는데 배달이 왔는데 절반이 예를 들어서 상해 있더라. 어디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막 상했더라. 그런 사실을 발견한 매수인은 마트에 전화를 해서 그 마트의 사장한테 계약 해지하고 나 손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물론 물질적 재산적 손해에다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보태어서 청구하겠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죠?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보는 마트 사장님인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험악합니다. 각박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상황이 이런데 다른 박스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싱싱한 사과 한 상자 다시 오겠죠. 물론 사과만 오는 게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해서 뭐 콜라도 뭐 큰 거 한두 개 함께 서비스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불특정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이것에 가름하여 대체하여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들은 모두 제척기간이 정해되는데요. 그 사실,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6개월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대개는 1년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6개월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1항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문에.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경매물을 취득했다.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싼게 비지떡이다. 이런 제가 비유를 하면서 설명드렸고요.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갑의 엑스토지가 경매로 나왔어.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 받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엑스토지가 갑 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고 이것은 경매에 있어서 예외가 아닙니다. 경매물을 취득했는데 원래 그 소유자인 줄 알았던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더라. 정의 소유자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을은 결국 소유권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권리하자죠. 물건하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때 그 소유권을 잃게 된 이 매수인은요. 1차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다? 채무자 갑에게 1차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 촉이 빠졌네요. 그죠? 이 그림에서.
화살 촉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네? 을이 갑을 상대로 1차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근데 갑은 사실 자기가 빚져가지고 돈 못 갚아서 이 토지가 경매까지 당했는데 어떤 자력이 있겠습니까? 거의 무자력 상태겠죠? 따라서 갑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때는 2차 책임을 이 X토지에 대해서 경매권을 행사한 저당권자 있잖아요. 채권자 있죠. 갑에 대해서는 채권자죠. 이 자에게 2차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경락인은 권리하산원에서 발생되는 담보 책임 요건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채무자에게 청구 후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대금을 받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 2번은 잘 안 나옵니다. 여기 뭐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온 것은 뭐라고요? 1번이었죠. 1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주로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의 담보 책임에 대한 그림을 쭉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도표, 이게 또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교재에 22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그 그림을 설명 듣고 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수량부족 일부 멸시, 수량부족일 때. 이거 뭐였죠? 1000평으로 알고 평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평이 모자라더라. 자,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반드시 난 1000평이어야 돼. 900평이면 나 아예 처음부터 계약 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일정한 경우에만 있다는 소리가, 그로 인해서 100평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자에게 인정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애초부터 100평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서 1000평으로 계약을 하는 매수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악의자에게는 인정되는 게 없다. 근데 아까 뭐 악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달라.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제가 판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악의, 이 악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흘렸었네요. 악의의 매수인에도 인정되는 권리. 전해, 일대, 저해, 손. 암기하셔야 돼요. 전해, 반드시 시험 나오고요. 이것만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득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꾸 피하게 돼요. 매도담보책임 문제 안 나왔으면. 안 나오긴요. 당연히 나오는데. 즉 피할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정답 찾아낸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 전해, 일대, 저해손 암기하십시오. 10번, 20번 반복하십시오. 전해, 일대, 저해손. 자, 그러면 전해는요,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은 인정한다. 근데 여기 해제권 인정한다는데 그 외에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나오면 바로 X 쳐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전해 손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전해 그랬죠. 끝. 전해. 손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안 돼. 악의자에게는. 일대. 일부 타인의 권리. 이거 뭔지 사례 연상하십니까? 그렇죠? 계약을 했는데 엑스토지 계약했는데 일부가 이웃사람 병소유에 해당되더라. 또는 일부가 국유지에 해당되더라. 여러분 사례를 연상하는 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타인에 걸리고 그 사실을 처음에 알고서 계약했던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 감액 청구는 인정된다. 대금 감액이 뭐예요? 그럼 그 이웃사람 소유에 포함되는 100평 빠지는 100평 그것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제권 인정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때요? 바로 X 쳐야 돼요. 가입표 쳐야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지, 일해, 손 이런 거 없어요.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해, 손 암기하시죠. 이 저가 뭐냐면 아까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의한 제한이라고 했어요. 실행.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매도 담보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취득했는데 저당권이 실행이 뭐예요? 경매권 행사에 의해서 매수인인 내가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자, 이때를 말한 것이다. 그렇죠. 소유권 잃게 됐을 때, 이때 그 사실을 알았던 매수인도, 애초에 저당 설정을 알았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된다. 그러니까 악의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 유일한 경우예요, 여러분. 유일한 경우.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제한. 여기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해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여기 전세권도 해당되지만 전세권은 뺐습니다. 주로 사례로는 잘 안 나오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전해, 일대, 저해손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근데 저손해 이러면 암기가 더 좋겠지만, 더 잘 되겠지만, 사실은 해제권 행사하고 손배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저손해보다 저해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그럼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의 4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행사로 매매 목적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이거 저해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저해손이 뭔지 아시죠?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저해손,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제한. 일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인정되죠.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틀림없습니다. 옳은 지문. 저해손 좋습니다. 저해손. 자,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경매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묻지 못한다. 그러면 뭐 권리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 3번 판례 중요합니다. 조심하세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은 매수인이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도 지역상의 어떤 행위 제한 때문에. 그렇죠?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아시죠? 그런 경우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권리하자냐 물건하자냐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권리하자로 보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즉 매매 목적물 했으니까 뭐요? 물건하자로 본다는 거예요. 물건하자로 본다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제조물의 상품 적합성이 결여되어 그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판례에 의하면 옳은 지문인데요. 반복 출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하고 나왔어요. 일부. 자,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 그죠? 일부가 이웃사람 병소유에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전해 그다음 뭐였어? 일대 그랬죠. 일대가 뭐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죠? 일대. 바로 옳은 지문 판단됩니다. 이렇게 옳은 지문 판단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역시 매도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렇죠. 물건 하자. 2번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이거 기억나십니까? 수량 지정 매매. 그렇죠? 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어요. 수량 부족, 뭐 있었어요? 제가 전해, 일대, 저해손 했지. 수량 부족 연결된 악의 매수 인정되는 권리 없습니다. 그런데 악의 매수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대금감액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면 바로바로 다음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렇죠? 괜히 다음 지문 또 건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제대로 정답 체크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명쾌하게 기억했을 때 그것은 전체 시험의 대세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힘주어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실제 시험이 아니고 분석 과정이니까 나머지 지문 다 보겠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하고 나면 일단 눈치채. 전 하고 나면 전해. 그렇지.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악의의 매수인. 이런 식으로 꼭 악의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악의자에게도 해제권은 인정된다. 전해. 근데 손배권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물 하자로나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이 손해배상,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표보면 다 제척기간. 이것들이 제척기간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단 한 분의 학자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맞다. 단지 이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다. 재판상으로 하든 재판 외로 하든 무방한 그러한 제척기간이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보지는 않는다에 대해서는 한 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배권은 채권의 소멸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해설에 제가 그냥 타당한 기술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렇죠? 이렇게 4번. 판례를 여기 제시를 제가 못했는데 깜빡했는데요. 이 판례가 여러분이 메모하십시오. 2011다 10266 판결입니다. 대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11다 10266 판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옳은 질문. 그러니까 결국 2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 나왔어요. 근데 3번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괜히 자충수를 둘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다음 4번입니다. 매매 목적물 하자나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채권, 이거 했죠. 네. 그래서, 방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 그 다음 5번.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자, 나왔어요. 저당권 실행 행사로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네, 맞네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자, 6번.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특정물. 아까 여러분 제가 어떤 건물 예를 들었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1번.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매도담보 책임은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정이 뭐냐?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무과실 책임이다.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계약 당시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뭐라 해서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 말이에요. 매도인이 그 하자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 매도인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하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과실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설문이 뭐였어요?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물에 대한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매도의 담보 책임 중에서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 그러면 이건 뭐냐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매수인은 뭐 해야 돼? 선의만 갖고 안 돼.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물며 악이라든지 또는 과실 있는 매수인은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죠. 이해하셨죠? 자, 3번. 매매 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여러분 틀렸어요. 판례 해설 참조하십시오. 이런 경우 착오가 성립되면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백구조에 의한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해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 4번. 경매 목적물에 물건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제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예, 옳은 지문. 그다음에 5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권은 인정이 안 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특정물이 아닌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해제 및 손배권에 가름하여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 다음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입니다. 1번.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이거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돼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소멸된다. 네, 옳은 지문. 10년 제척기간이다. 2번.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이게 바로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거 뭐 말하냐면 수량지정매매. 아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하는 그 수량지정매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그쵸? 몇 평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네, 틀림없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지문이죠. 반복됐죠? 여러분, 연도만 다르다 뿐이지 출제 연도만 다르다.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역시 수량지정매매 연상하십시오. 대금도 면적 기준에서 정해지는 평당 얼마,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된다, 하나는 안 된다 했으니까 그죠? 2번은 맞고 3번은 틀리고. 4번 특정물의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전해, 일대, 저해손 아닙니다. 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대응 감액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런 거 인정 안 돼. 5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이것은 권리하자다, 물건하자다. 물건하자에 해당한다. 권리하자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지문 232페이지 6번 특정물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악의면 여러분 특정물 하자, 불특정물 하자 묶어서 물건 하자. 매도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수인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악의자에게 인정되는 거 없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렇죠? 선의 무과실일 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불특정물인 경우에는 그에 가름해서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7번 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여러분 아까 서화가 뭐 위작이다 뭐 이런 지문 방금 전에 보셨죠? 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109조 착오를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8번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다. 이건 여러분 도급 계약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해설에도 나와 있어요. 해설 참조하시는데 우리가 도급 계약에서 자 해설해서 바로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8번입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 하자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수급인을 상대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뒷부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소리가 뭐야? 건물이 완성이 됐어. 그래서 수급인이 건축 공사를 해가지고요.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여기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인은 해제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도급인은 수급인 상대로 해지할 수 있는데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입니다. 건물 공작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소리는 해제권 행사 못해요. 따라서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완성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8번은 해설 참조하시고 있는 도급계약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러면 8번 어때요? 해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없다. 완성된 건물 하자라고 나왔죠?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증여에서 처음에 공부하셨죠?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 하자 사실을 알고서 상대방 수정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담보 책임 져야 됩니다. 역시 해설에 나옵니다.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지문 분석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